10여 년 전만 해도 20대 정도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당장 나의 아들들도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글쎄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싶다. 그냥 혼자 편하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우선은 굳이 결혼해서 혼자 쓰기에도 급급한 월급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결혼과 동시에 형성되는 가족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을 느끼면서까지 꼭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아마도 이 시대의 젊은 청춘 남녀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았을 법한 이야기일 듯 싶다. 예전과는 다르게 여성들도 졸업 후에 바로 결혼하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몇 년씩 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 자연히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예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기혼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부족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탓에 많은 직장 여성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우주가 음량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과정이라면 결혼은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일지도 모른다. 결혼하면 좋든 싫든 주어지는 의무가 있고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산다고 해도 때로는 깊은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것이 싫어서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아마도 자기 스스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결혼하기 싫은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혼자 살면 걸리는 것 없이 편한데 굳이 결혼해서 힘들게 남편과 서로 맞추어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혹은 전혀 피도 안 섞인 시댁 식구들을 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들이 귀찮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미혼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은 아름다운 독신을 꿈꾸기도 한다. 당연히 어떠한 구속도 없이 자유롭게 혼자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나도 결혼하기 전에 한때는 그런 생각들로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부모님의 애를 태운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결혼 후 고부 갈등으로 힘들었던 몇 년 동안은 이혼인 후배들을 만나면 무조건 혼자 살 것을 권유하던 적도 있었다. 결혼하는 순간 좋은 시절은 끝이 난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말이다. 결혼하지 않았으면 편하고 자유로웠을 텐데 그냥 혼자 살 걸 하는 생각을 하면서 괜히 결혼을 해서 사서 고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고부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남편과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숱하게 마음을 졸여보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고통들을 걷어내고 나니 어느새 성숙해지고 단단해진 나를 볼 수가 있었다. 결혼은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나 혼자만의 삶을 즐기면서 살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타인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나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것 같다. 흔히 결혼은 축복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막상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지독한 현실이기에 서로가 성격이 잘 맞고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살다 보면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옆에서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느껴진다. 누군가 나와 인생을 동행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다. 그 행운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력한 만큼 인생의 후반부는 아름다워진다. 그게 젊을 때는 잘 와닿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 알아지는 것 같다. 나도 그걸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을 한번 둘러보면 작은 미물에서부터 조그마한 초목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짝을 짓고 분신을 남기고 죽는다. 어찌 보면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이런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예외는 있다. 모든 사람이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결혼해서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결혼이 자신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 누군가와 동행하면서 삶이 끝날 때까지 자신을 돌이키면서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한다는 것은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문구가 한때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 광고를 이용해서 결혼을 앞둔 청춘들에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니까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했다. 그만큼 배우자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성이라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가급적이면 남편감을 선택할 때 밖에서 잘하는 남자보다는 가정적으로 보이는 남자를 선택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잠깐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것에 끌릴 수 있지만 평생을 함께해야 할 동반자는 무난하고 편안한 것이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사람들과의 만남과 술자리를 좋아하는 경우 외향적이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아내는 많이 힘들 수 있다. 늘 마음 졸이며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 테고 날마다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남편을 대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너무 가볍지 않고 가정적으로 보이는 평범한 남성들이 재미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적어도 자기 아내들 마음고생을 시키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외부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내 식구들에게는 소홀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싹싹하고 매너있게 잘하는 남성들이 사회생활에만 치중해서 가정에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식구들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어느 누구에게나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술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를 즐기면 퇴근 후에 일찍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유혹적인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 남자를 선택해서 평생을 마음 졸이고 사느니 겉으로는 별 매력이 없어 보이고 표현도 잘 못해도 가볍지 않고 진지한 남자라면 오히려 같이 살기에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혼 시절에는 그런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결혼 후가 어찌 될지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우선 당장은 매너 있고 싹싹하고 듣기에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남자가 더 근사해 보이고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할 것처럼 행동하는 남자에게 마음이 더 끌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끔씩 주변을 보면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누구와도 잘 사귀며 사람 좋기로 소문난 남편들이 오히려 가정은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게다가 평일에는 직장 일을 핑계로 늦고 주말에도 모처럼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없는 약속도 만들어서 나가는 남편들도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정시퇴근만 고수하고 휴일에도 집에만 있으면서 꼼짝 안 하고 소파와 한 몸이 되는 남자가 최고라는 말은 아니다. 여성들은 흔히 조그만한 것에도 감격을 잘할 수 있다. 그러기에 꽃이나 남자의 조그만 선물, 달콤한 말에 감동하면서 때로는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매일같이 꽃을 사다 주고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말하는 남자는 연애를 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혼은 비록 사랑 표현은 서툴지만 묵묵하게 사랑하는 남자가 나을 가능성이 높다.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대상을 선택하는 일이기에 편안함도 무척 중요한 가치가 된다. 쉽게 달아오는 냄비가 쉽게 식는다고 하는 것처럼 미혼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너무 쉽게 달콤한 말로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보다는 좋아한다는 표현을 잘하지 못해도 진정으로 묵묵하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오래도록 자기 아내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혼 시절에 가급적이면 많은 남자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문란한 생활을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폭넓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로 사람 보는 눈을 길러두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굳이 연애까지 가지 않아도 주변에 남자친구들이 많은 것도 괜찮다. 여자와 남자는 사고의 차이가 크고 입장이 다를 때가 있어서 남자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좋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남성이 베푸는 호의만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평생을 고생할 수 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에 많은 남성들을 보면서 자기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생활의 대부분이 엄격한 규율과 통제로 일관되던 여고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을 마치고 시작한 대학 생활은 그야말로 나에게 자유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했다. 특히 새로운 느낌을 주었던 것은 바로 남학생들과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이었다. 여고 시절엔 지나는 남학생과는 시선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내다가 미팅을 수십 번씩 해도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랑 데이트를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대학 새내기 시절을 그때까지 맛보지 못한 자유의 참맛처럼 착각을 했다. 남학생들과 잔디밭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해가 지도록 막걸리잔을 부딪히며 치열한 논쟁에 열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깨동무를 하고 아침 이슬 노래를 불러대던 그 시절. 굳이 내가 여성이고 그들은 남성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모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러나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여자라는 벽에 부딪혔다. 그 벽은 종종 나를 숨막히는 지경까지 몰아갔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무능력하게 평가되는 것이 사회생활의 현실이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가끔씩은 내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고용된 가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나는 혼란스러웠다.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자가 아닌 남자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내가 자랐던 시절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수없이 해봤음직한 생각은 아닐까. 벗어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천지가 개벽을 해도 지금 당장 내가 남성이 되는 방법은 없었다. 오히려 분노와 피해의식은 나를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 여성은 어느 누가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며 그저 더없이 절묘한 자연의 조화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이 정확한 질서를 유지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셀 수 없이 많은 세상 만물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해가 있고 땅에는 햇빛을 받고 사는 나무가 있으며 그 아래 작은 풀 한 폭이 작은 벌레들이 숨쉰다. 그리고 그 밑에는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작은 미물들이 꾸물거리며 살고 있다. 어느 것이 위대하고 어느 것이 하찮다 하겠는가? 만일 지렁이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하늘의 해가 되겠다고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역할도 거대한 자연의 틀 속에서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균형이다. 균형이 깨지면 어느 한쪽도 바르게 살 수가 없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무조건 남자와 똑같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곤란하다. 나도 한때는 그걸 벗어나고 싶어하고 비관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남자와 똑같아질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이왕 여자로 살려면 아주 멋있는 여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아름다움에 눈이 부실 정도의 우아함을 가진 여자로 말이다. 그 우아함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향기가 그윽하게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이어야 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빛이 나야 하는 아름다움이다.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움이다.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연극과 같다.
마치 무대에 선 배우가 오늘은 7난쟁이 중에 하나였으나 내일은 왕자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여성이라는 이름은 그저 내가 이번 생에 맡은 하나의 배역일 뿐이다. 그러기에 나는 삶의 면면이 아름다운 여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한편의 연극을 위해 무대에 선 배우라면 아마도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배우가 되고 싶지 않을까? 여성이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렁찬 갈채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올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갈 것이다. 아주 오래전 우연히 신문에서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주위를 돕는 할머니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분과의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눈에 띄었다. 택시비가 안 올랐을 때 집에서 가게까지 기본요금이 1,300원이 나오면 기사님이 300원은 안 받고 깎아주고 버스를 타면 운전사가 알아보고 차비를 안 받으려고 해. 그러면 그건 너 도와주라고 채찍질하는 거요. 남을 도와주면 이렇게 다 돌아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치를 몰라. 우리는 흔히 인과응보나 자업자득 아니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들을 일상에서 많이 쓰지만 정작 나하고는 별개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 나도 마음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 남하고 타협하려 들지 않았다.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모르다 보니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대가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분명히 노랫말처럼 이 세상은 돌고 돈다. 그리고 인과의 법칙이 존재하는 세상이라 무엇을 하면 한 만큼 과보가 생긴다. 내가 남에게 한번 도움을 주면 언젠가 나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거나 그 이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해하면 언젠가 나도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 그분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 보니 삶 속에서 그 이치를 터득하신 것이었다. 그러한 세상의 이치는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덕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꾸 잊혀져 간다. 마치 지금 이 시간만 존재하는 것처럼 내일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면 되지 하거나 혹은 마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다음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다음 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골치 아프게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냥 대충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면 나도 언젠가는 똑같이 받는다. 간혹 어른들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저도 언젠가는 똑같이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가. 남을 아프게 하면 언젠가는 자기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게 이 세상에 인과응보와 자업자득의 이치가 있는 것을 어른들이 오랫동안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나도 어느새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다 보니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런 상황을 보기도 하면서 그저 어른들 말씀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때도 있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정말 인과가 존재할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인과는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지금 당장 이 생에 내가 잘못한 것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음 생에 받는 인과도 있다. 그리고 전생의 인과가 존재하기에 이 생을 살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이러한 인과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을 정확하게 몰라도 그러한 것을 믿고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만 해도 우리는 세상을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듯 싶다. 처음부터 잘 맞는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될까? 결혼한 부부 중에서 평생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하다못해 사소한 의견 충돌이라도 생기기 쉽다. 서로가 줄곧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만났는데 어찌 갈등과 충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서로가 다른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처음부터 잘 맞지 않는 부부라도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면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결혼 생활에서 겪는 소소한 갈등들은 때로는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큰 틀을 놓고 생각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를 보완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 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막연히 살다가 가기 바쁠 것이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사소하게 부부 갈등이 시작되어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싸우다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부부 갈등을 보면 신혼 초부터 거의 반복적인 문제가 황혼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해결이 안 되어 끝내는 이혼하기도 한다. 왜? 서로가 각자의 생각이 꽉 차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떤 부부를 보면 참 잘 어울리는 부부도 있고 어떤 부부는 서로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싶은 부부도 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도대체 무엇에 홀린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부부가 만나서 평생을 티격태격하면서 사는 커플도 있다. 부부간의 갈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서로의 성격 차이가 있고 양가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 있다. 서로가 매사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당연히 차이가 있고 그러한 것이 갈등으로 연결이 되기 쉽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연히 참고 상대에게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될까? 대개는 참아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먼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이유를 봐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잘못한 경우까지 무조건 참을 수는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도 우선은 화나는 감정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일단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짜증나고 화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신이 그런 마음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버리면 상황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러한 마음들에 갇혀버려서 물들어버리면 점점 헤어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남편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자기 잘못을 쉽게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기만 할 수도 있다. 남편이 잘못한 부분은 서서히 고칠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갈등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 그래, 당신이 오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접어보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못마땅한 상황에서 화를 내기는 쉽지만 그 마음을 누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에 화가 나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마음속으로 그래, 당신이 오라 이렇게 계속해보면 신기하게도 화를 내려는 마음은 일단은 가라앉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하기가 어려워도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 상대방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먼저 보인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전개해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긴다. 이러한 방법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황에 휘둘려서 내 마음에 나쁜 물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내가 고집하는 생각이나 마음들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맞추어 보려고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조금씩 넓어진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참자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에게 맞추어 보려고 자신부터 노력해 본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일단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잠시 접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비굴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비굴한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더 나은 것처럼 느껴져도 우선은 자신이 먼저 상대에게 맞춰준다. 그렇게 해보면 좀 더 자신과 남편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서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또한 가끔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조금씩 바뀌면서 오히려 부인의 방법이 더 낫다고 인정하는 믿기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가 쉽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다.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누군가를 이기고 나면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나를 먼저 내세우는 마음을 누르고 이겨내는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배가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나에게 작은 깨달음의 시작이 되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치를 조금씩 알게 해준다. 결혼한 여성 중에는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아줌마들 사이에서 시금치마저 쳐다보기 싫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많은 며느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댁 식구들과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좋을까? 시댁 식구들을 나의 또 다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잘 지내면 좋지만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누구는 머리를 잘 써보라고 하고 누구는 정면 대결을 해보라고 하고 누구는 아예 포기하라고 권한다. 즉 시댁 식구들은 관심도 두지 말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들은 잠시 잠깐은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게 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때가 있다. 남편과 헤어지지 않는 한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서 시댁 식구들을 남편에게 딸린 받고 싶지 않은 부록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나도 고부 갈등으로 힘들 때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여볼까 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그럴싸하게 대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을 한동안 뜸하게 가보기도 했고 때로는 시어머니께 목소리를 높여 대들어 본 적도 있었지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부 간의 갈등은 오히려 더 심각해질 뿐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커져서 그저 피하고 싶었고 끝내는 아주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 마치 녹이 새에서 나서 다시 그 새를 녹슬게 한다라는 경전의 구절처럼 어머니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점점 힘들고 지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는 무척 놀랐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차라리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 내가 낸 나쁜 마음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기도 힘들었고 어제까지 믿고 싫었던 상대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당장 마음이 동전 뒤집듯이 확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 내 마음부터 내려놓는 수행을 하다 보니 고부간의 갈등이 좀 더 성숙한 인생을 살라고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다른 이들의 슬픔에도 가슴 아파할 줄 알았다. 아마 나에게 그런 갈등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내가 잘났고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믿고 싫어서 피하려고 한들 부담스러운 시댁과의 관계가 풀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옆에서 새로 빌딩을 짓는 소음에 밤낮으로 시달려서 건축업체에 여러 번 항의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한동안 속을 끓이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산 뒤로는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다. 그전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소음이 주식을 사고 난 뒤로부터는 주가가 쑥쑥 올라가는 달콤한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음이라는 외부적인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편하게 잘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사람 스스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듯이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이 변하지 않는 소음이라면 그 소음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꿔버리면 더 이상 괴롭거나 밉지 않게 된다.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조금만 변하면 나한테 더 큰 이득이 되어 돌아온다.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이치가 있다. 어쩌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분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시어머니의 입맛이 까다로워 맞춰드리기 위해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연구를 했다고 치자. 한 10년쯤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어도 요리만큼은 자신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수 있다.
참고 잘 배우면 그게 다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듯 싶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다 보면 생각도 깊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험들이 나를 성숙하게 하려면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를 배우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버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살고 나서 원망과 한이 남을 수가 있다. 명절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주부들의 걱정과 한숨소리가 들린다. 누가 먼저 와서 일을 하는가 하는 동서 간의 신경전도 있고 시댁에 가도 서로가 일찍 빠져나갈까봐 머리쓰기 바쁘다. 직장을 핑계로 돈만 달랑 놓고 가는 동서 때문에 온종일 혼자 동동거려야 하는 며느리의 이야기도 있고 명절이나 제사로 인해 부모 형제 사이가 멀어지다 끝내는 부부 사이까지 멀어진 이야기도 있다. 서로가 힘들기만 한 명절이라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원래 명절은 조상에 대한 감사와 서로 떨어져 살던 부모 형제들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가 정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 있는 것이다. 고향이라고 하면 흔히 시골집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순수한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키워주신 마음의 고향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마음의 고향을 누구나 다 갈망하기 때문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차가 밀리는 고속도로를 아랑곳하지 않고 몇 시간씩 걸려서 고향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점점 명절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형식만 남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삭막하다. 그렇다고 사회가 발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무조건 옛날 방식을 고집할 수만은 없지만 우리의 고유 풍습인 명절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 다만 이왕 지내야 하는 명절이라면 바쁜 현대 사회에 맞게 형식적인 것은 좀 줄이고 서로 돕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마도 그건 이 땅의 많은 며느리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마치 시댁의 하녀가 된 것처럼 하루 종일 그야말로 허리가 휘게 일만 한다면 당연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 쉽다. 동서지간에 바빠서 일찍 오기 힘든 사람은 달랑 돈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음식을 몇 가지 미리 해서 보내고 또 시간이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일을 해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서로의 갈등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그런 것도 할 형편이 안 되면 최대로 간소하게 지내든지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듯하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일을 더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니라 비록 일을 못하는 경우라도 대신 일을 많이 하는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을 알아주고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 서툴 때가 있어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물론 이때 남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남편이 아내의 노고를 알아주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 몸이 좀 힘들어도 이 땅의 많은 며느리들이 힘을 낼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명절이 지나면 오히려 이혼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물론 예전보다는 명절 때 일을 좀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여성들도 명절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며느리에게 힘든 요구를 하는 가정도 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그냥 기분 좋게 하면 될까? 말이야 쉽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다 잠깐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외며느리인데다 시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명절에는 우리 가족끼리 지낸다. 가까이 살고 있는 시누이 가족과 명절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곤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명절날 점심만 먹고 나온다. 가까운 거리에 사는 시누이 가족은 시간만 되면 쉽게 볼 수 있지만 멀리 사는 친정 동생들을 1년에 잘해야 두세 번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서 동생들을 만나러 점심 식사 후에 시댁에서 나온다. 물론 그런 경우에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달궈하지 않으셨다.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싫어하기도 하셨다. 명절인데 왜 이렇게 일찍 가냐? 누나 올 텐데 저녁 먹고 가지. 라고 하면서 저녁 때 자기 시댁에서 오는 시누이 가족이 올 때까지 있었으면 하셨다.
그러면 나는 모처럼 동생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다가 이내 기분이 상해버리고 화가 치밀었다. 명절 전날 와서 잤는데도 불구하고 늘 볼 수 있는 신우이 식구들이 올 때까지 붙드는 어머니가 싫었다. 그저 당신네 식구들만 생각하고 사돈댁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가뜩이나 싫었던 시어머니가 더 싫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나는 달라지기로 했다. 어차피 남편과 헤어지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씩씩해지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미리 다 해놓고 어머니께도 당당하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신우이한테도 친정행을 미리 이야기해 놓기도 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그런 날을 당연히 탐탁지 않아 하셨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를 싫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어머니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 내가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께서도 그럭저럭 이해하시게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만의 인식과 틀 안에서 살아온 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대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서 오히려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낼 수가 있었다. 명절의 음식 준비가 만만치 않은데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귀찮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짜증스럽기만 하다. 그냥 내가 먼저 베푸는 마음으로 임하면 비록 몸은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부자가 된다. 이왕 지내는 명절에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다 보면 베푼 마음의 복은 언젠가는 다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어쩌면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해서 명절이 지겹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내 입장만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다 보면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결혼한 여성들 중에서 부부나 혹은 시댁 식구들과 깊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끔씩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려. 아니면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준다? 하고 오랫도록 마음속에 담겨있는 묵은 감정을 내뱉을 때가 있다. 이것은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제대로 비워지지 않고 마음속 깊숙이 무엇인가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또 다른 인연의 굴레를 일으키기 때문에 말끔히 비우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도 편해진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거나 혹은 욕심을 부리는 마음의 앙금은 언제든지 자신을 괴롭게 만들 수 있고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를 도와주면 도와주었다는 생각이 남아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의 앙금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러한 마음은 오랜 세월 동안 남아있기가 쉽고 마음 밑바닥에 굳은 앙금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다. 거울에 때가 끼면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듯이 마음에 무엇인가가 남아있으면 모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하기가 쉽다.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다른 애착이나 집착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에 저 사람은 정말 싫다, 밉다 하고 새겨진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거나 혹은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아무리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해도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싫은 것은 싫다. 사람의 마음이 억지로 좋아하려고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는다. 나도 시어머니가 싫은 감정을 삭히느라 도더니도 애를 쓴 적이 있었다. 그 신혼초 몇 년은 어쩌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시댁이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시어머니와 부딪히면서 서로 감정이 상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무척이나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흥분해서 속에 묻혀있던 감정들을 꺼내서 수면을 하곤 했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앙금들은 마음속 깊숙이 존재하면서 비교적 한동안 계속 있었다. 겉으로는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 깊이 박혀버린 앙금들은 쉽게 털어내기가 어려웠다. 결혼한 여성들이 모여서 흔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결혼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쓰려면 설책 10번도 모자라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건 그만큼 마음에 밉고 원망하는 감정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다는 뜻도 될 것이다. 그렇게 지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속상해한다. 때로는 세월에 묻혀서 빛바랜 사진첩처럼 기억이 아스라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남편이나 시댁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가 내 기준에 맞추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그냥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처음부터 쉽지는 않지만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상대보다는 내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보인다. 그리고 특히나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한 마음들이 인연을 만들고 서로의 갈등을 만들고 또한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앙금들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끝내는 내려놓을 수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비운 사람은 조그마한 앙금이라도 남아있을 수가 없고 지극히 평온하고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나도 언제부터인가 연로하신 시어머니에 대한 믿고 싫은 마음들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하고 마음속에 깊은 앙금들이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사라졌다. 오히려 자꾸 쇠약해지시고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게 된다. 처음에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 혹은 삶의 무게에 무디어져서 포기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혹은 어머니가 점점 늙어가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 공부를 통해 나의 나쁜 마음들을 내려놓으면서 받은 귀한 선물이었다. 적어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은 차곡차곡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그 앙금은 지독한 독을 뿜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지만 내 마음을 조금씩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소중한 이치가 있었다. 간혹 TV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최면을 통해 전생을 기억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정말 전생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한다. 전생은 이번 생에 바로 전의 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물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환생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 이 순간도 지나면 전생의 한 페이지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 시간 동안에 했던 일들을 각자의 영혼에 저장시켜서 태어난다. 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는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한 기억들은 우리 영혼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깊이 박혀 있다가 어떠한 시기가 도래하고 외부의 조건이 맞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억들을 오랜 생을 살면서 영혼 속에 깊이 박힌 인식들이 쌓여 있다고 해서 함장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된 기억들은 두고두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행복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불행하게도 만든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과거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가 제일 궁금했다. 특히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궁금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시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말 전생에 내가 한 행위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생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했다. 그러다 꿈에서 시어머니와 나와의 전생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피였다.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신 것이다. 전생의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였다. 그런데 내가 전생의 애인이었던 시어머니가 싫어서 변심을 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다. 나는 전생에 관한 꿈을 꾸면서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내가 왜 그렇게 어머니를 싫어했는지를. 누군가는 꿈을 한번 꾸었다고 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반문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아무리 성격이 나쁘다고 해도 그렇게 한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는데 유독 시어머니를 지독하게 싫어했던 것이 나도 이상했다. 그런데 전생 체험을 통해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내 마음을 보고 나서는 그동안 내가 왜 그랬는지 순간에 다 이해가 갔다. 오래전 결혼식 당일에 시어머니께서 신부 대기실에 잠시 홀로 앉아있던 나를 잠깐 보러 오셨다.
우리 며느리 진짜 예쁘구나 하시면서 나가실 때 나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과 말씀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뭔가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결혼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게 결혼식에 마냥 행복해야 할 신부가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생각은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시어머니와 힘들 때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서로가 갈등으로 부딪혀서 힘들 때마다 나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나를 왜 그렇게 싫어하냐? 나는 네가 좋은데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대꾸를 하곤 했다. 제가 언제 어머니를 싫어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니까 저도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전생 체험을 통해 나는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인식으로 인해 괴롭고 그 인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원히 괴롭다라는 법문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싫어했는지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현생에서 시어머니와 나는 성격이 정반대이다. 서로 하나에서 10가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부딪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상대가 싫다는 기억이 너무도 분명하게 깊게 박혀 있었다. 전생에 싫었던 기억에다 현생에서 내 기준으로 판단한 것들로 싫은 감정이 배가 되었다. 그래서 남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나는 도저히 못 참고 힘들어했다. 그러한 기억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시어머니에 대해 믿고 싫은 마음을 더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나쁜 마음을 비우고 버림으로써 생기는 지혜로 상대에 대한 모든 감정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서로 얽힌 인연들도 서서히 풀리게 된다. 그러한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니 계속 다른 사람과의 전생도 궁금했다. 하지만 이내 굳이 전생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생을 보면 굳이 전생을 안 봐도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었고 지나간 전생보다 현생의 내 마음을 부지런히 비우고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독히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어찌 이번 한 생만 했던 일이겠는가. 비록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생에도 열심히 따졌던 인식을 저장시켜 오는 바람에 현생에서도 부지런히 따지고 있었다. 그래서 상대에게서 잘못한 부분이 보이면 서슴없이 바른 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상황에 따라서 바른 말이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그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부드러운 말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서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악연을 지었다. 잊어버린 기억들은 굳이 전생까지 가지 않아도 현생의 자신을 돌이켜보면 전생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가늠이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나간 전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면면히 살펴서 열심히 마음을 바꾸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생의 나쁜 인연들도 정리가 되고 괴로움의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 좋은 인연은 더 좋은 인연으로 만들고 나쁜 인연은 잘 풀어서 좋은 인연으로 바꾸면 세상 사는 것이 편하고 즐거워진다. 자신이 풀어야 할 인연들은 다 가깝게 있기에 어쩌면 주위 사람들과 인연을 잘 푸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 특히 갈등이 있는 인연들을 잘 푸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주변에 풀어야 할 인연들은 과연 누굴까? 우리가 보통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길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나를 중심으로 놓고 거리로 비유하여 사방으로 5분 정도 맞닿을 정도로 있을 만한 사람이라면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맺어져서 대개는 이번 생에 나하고 서로 인연을 풀어야 할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5분 거리의 인연들이라고 부른다. 나의 5분 거리의 인연들은 남편, 시어머니, 아이들, 시댁 식구, 친정 식구, 그리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다. 어쩌다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은 그다지 친밀도가 없기에 적어도 5분 거리의 인연들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날 때 그저 적당히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면 되는 인연들이다. 하지만 5분 거리의 인연들은
나와 평생을 같이 하는 인연들이고 더러는 떼어내고 싶지만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인연도 있다. 5분 거리의 인연들은 전생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히 잘 몰라도 어느 정도는 가늠이 갈 만한 인연들이다. 왜냐하면 5분 거리의 인연들 중에는 정말 싫었던 인연들도 있었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면서 좋았던 인연들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때는 5분 거리의 인연들이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건 이내 관심을 거두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미 지나간 전생보다는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생에 별로 좋은 인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연을 잘 풀면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 내 5분 거리의 인연들 중에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인연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들은 마음 공부를 통해 인연에 얽힌 실타래를 풀다 보니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리고 5분 거리의 인연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이들과 얽힌 인연들이 풀어지면서 나는 행복해졌다. 과거 한때는 이들과의 인연에서 오는 괴로움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기도 했지만 여기서 오는 괴로움을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면서 편안한 삶을 찾을 수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누군가는 특별히 받은 것도 없는데 그저 만나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유난히 싫은 사람이 있다. 딱히 드러나는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 5분 거리의 인연들도 그랬다. 어떤 사람은 그저 좋기만 했고 어떤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한 것은 전생에서부터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쌓아온 인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람을 분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서 싫다. 혹은 이런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 놓고 자기 인식에 저장시켜 놓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인연까지 만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길지 않은 인생살이에 뭐 그렇게 특별히 좋고 싫고 할 거 있어?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싫은 사람은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네 마음이다. 그러나 싫은 인연들과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마음들이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 때문이다. 특히나 5분 거리의 인연들 중에는 무 자르듯이 뚝 잘라내고 싶어도 평생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인연들도 있다. 언제까지 괴로울 것인가? 평생이 괴로울 바에는 차라리 5분 거리의 인연들과 얽힌 실타래를 빨리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꾸기에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 가운데 결혼과 동시에 꿈꾸던 결혼 생활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사는 경우가 과연 몇이나 될까? 아마도 그리 많지는 않을 듯 싶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여성들 앞에는 많은 의무가 놓인다. 아내, 엄마 혹은 며느리 등의 처지에서 때때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잊어버리고 나보다는 가족들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끔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인생 앞에 놓일 때는 좀 쉬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여러 어려움 중에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이 많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과도 현실로 주어지는 사소한 문제부터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시댁과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간혹 친정 식구들과 남편 사이 갈등으로 인해 적잖게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지만 현실은 그것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적어도 20년 이상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남녀가 같이 살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다.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믿고 버티지 않으면 절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 사랑에 눈이 먼 젊은 남녀도 서로의 온도 차이를 줄이기가 이렇게 힘든데 60년 이상을 살아온 시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갈등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처지가 다르니까 조금만 더 이해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이 깊어진다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상대는 분명히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냥 내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될까?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지 하고 넘긴다 해도 여전히 마음에는 부글부글 끓는 화가 가라앉지 않고 심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생각도 들 수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왜 꼭 나만 참고 살아야 하는지, 왜 나만 잘해야 하는지, 상대가 좀 참고 살면 안 되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이렇게 나만 참고 사는 것이 상대가 나를 만만히 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닌지, 이런 내가 바보 같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억울함마저 생긴다. 나도 그랬다. 적어도 마음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옛날 어르신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저 다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고 하시면서 다독이신다. 물론 나 또한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주위 어른들은 나에게 그래도 참고 살아보라고 하셨다.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도 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러기 싫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참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봤다. 그런데 왜 참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참다 보니 점점 지쳐갔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여자가 참고 살면 집안이 편안해지는 것이라고 나를 다독이셨지만 나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다. 왜 유독 여자만 참아야 하는지, 왜 내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기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시어머니께서 잘못한 것인데도 무조건 나이 어린 내가 참아야 한다는 부당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참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점점 마음속에서 화만 차오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친정어머니께서도 동서 시집살이를 하셔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으시다. 그러면서도 그나마 내가 참고 살았으니까 형제간에 서로 등 돌리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하신다. 하지만 엄마 자신도 이유를 모른 채 무조건 참기만 해서 마음에 병이 드셨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것이 온몸의 병이 되었다.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살기는 싫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고 바로잡고 싶었다. 그냥 무작정 참고 살기는 죽어도 싫었다. 그래서 남편하고 치열하게 싸웠고 시어머니한테도 부당함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오히려 서로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더 깊어지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점점 멀어져 나의 결혼 생활은 그대로 끝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고 나는 왜 참고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마음의 파도가 심하게 이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 전생에서부터 갖고 온 나의 인식들 혹은 서로 간에 주고받은 인가 등이 어우러져서 서로 간의 차이를 만들고 갈등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대로 일어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번뇌가 생겨서 괴로웠던 것이다. 그러한 괴로움이 있을 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길을 잡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몰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저히 이럴 수는 없어. 하고 있는 대로 내 마음을 먼저 내세우면서 사는 것보다 일단 참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나를 편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었고 나에게 엄청난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저 막연히 참고 살면 힘들지만 내가 왜 참고 상대에게 잘해주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환희심이 나면서 편안해지고 자기 자신을 이겨낸 것이 기특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다음에 더 큰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도 순간은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하면 자신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게 된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때그때 쉽게 풀리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방황과 고민을 할 때도 있다.
특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순간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 다시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다. 그러한 경우는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를 푸는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반복적인 괴로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칙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못하면 다시 괴로움에 빠질 수가 있다. 현생에 겪는 어려움은 전생부터 내가 살아오면서 지어놓은 일들에 대한 업보로 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생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도 때로는 전생부터 지어온 업으로 인해 지혜가 가려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전생이 어디 있어 할 수도 있지만 전생은 오늘 이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전생이 된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것은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미래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는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열심히 노력해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생에 그랬으니까 모든 것에 손을 놓고 있자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나는 불교를 배우고 마음 공부를 하지만 지나간 전생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생각이다. 물론 전생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내 잘못을 돌이키고 참회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싶지 않다. 다만 참고로 할 뿐이다. 왜냐하면 현생과 다음 생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생에 잘못 살았던 결과로 현생이 힘들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마음을 바꾸어 버리고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린다. 만약 지나간 전생에 집착하고 머무르다 보면 오히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전생의 인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의 인과가 있고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있기에 현생을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생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면 현생은 전생의 과보로 당장 삶이 갑자기 편해지지 못한다 해도 마음만은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 또한 마음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은 미래생의 또 다른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내 마음을 고치고 비워내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나도 이렇게 문제를 풀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꼬여만 갔다. 더구나 한 번 싫으면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고 한 번 안 하기로 하면 끝까지 안 하는 고집센 성격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방법으로 풀고자 했다. 그러다 지치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이리저리 머리를 써서 요령껏 피하려고 한 적도 많다. 그렇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부딪히고 나를 고쳐내는 방법을 적용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어느새 내 주위는 편안해지고 있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자기 마음부터 비우고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등등 하는 말들이 있지만 세계의 경일듯이 마치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한기로 흘려버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문제의 답은 나 자신 안에 있었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상대가 문제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변하면 상대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 또한 조금씩 변해가는 이치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문제를 푸는 해답은 평범한 진리에 있었다.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라는 것이다. 너부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뭔가 그럴싸한 해답을 찾지만 결국 해답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자기 마음을 맑고 밝게 닦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은 아름답게 변해 있고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가 생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말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상대방이 심하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상대가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특히나 동참 모임 같은 데서 여성들이 모이면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다가 주변의 눈총을 받기도 한다. 그 내용을 옆에서 들어보면 대개는 남편용을 보거나 시댁용을 보거나 아니면 자신이 쇼핑한 물건들을 늘어놓고 자기 부를 과시하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내는 경우도 있다. 말을 할 때 자기 마음이 어떤지 모르면서 떠들다 보면 자칫하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런 것들이 화근이 되어 서로가 독화살을 퍼붓고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왕이면 부부간에도 서로 오고 가는 말을 좋게 하고 시댁 식구들과도 혹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말을 곱게 해서 나쁠 것은 없다. 더구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걱정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의지가 되기도 한다. 나 또한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거의 20여 년 전쯤 남편이 심장병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은 그때보다 의술이 발달해서 심장외과 수술 중에서도 아주 간단한 수술로 여겨지지만 그때만 해도 심장 수술이라고 하면 꽤나 가슴을 졸이는 수술이었고 자칫하면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병명은 심방중격 결손으로 무심방과 자심방을 나누는 심방중격에 동정만한 크기의 구멍이 있었다. 평소 건강에 큰 탈이 없던 남편인지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되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었지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울의 큰 병원에 수술 예약을 했다. 다행히 친한 친구가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사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수술을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늘어놓는 나에게 친구는 웃으며 다른 심장 수술에 견주어 무척 경미한 수술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남편과 나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날짜가 다가오면서 당사자인 남편은 오히려 담담해져 갔지만 나는 더 초조해졌다. 수술받는 부위가 심장이다 보니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수술하기 전부터 회복하는 과정까지 평상심을 유지하기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평소에 있던 부정맥으로 인해 갑자기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이상 증세를 보인 남편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던 일도 두어 번 있었다.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지켜보는 일과 친정에 맡기고 온 아이들 걱정까지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지낸 보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지내온 나로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는 동안 주변 친지들이나 지인들의 문병은 물론이고 안부 전화는 마음고생으로 지쳐있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전화 한 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더운데 고생이 많지? 그래도 다행이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괜찮을 거야. 힘내. 원래 건강한 사람이잖아. 더 건강하게 잘 지내려고 받는 수술인데 뭐. 많은 분들의 진심 어린 말들에 때로는 가슴이 찡했다.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고 싶다가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나면 그간 쌓였던 마음의 찌꺼기들이 녹아내렸다. 갈증으로 괴로울 때 시원한 샘물을 만난 기분이었다고 할까.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때 들었던 위로의 말들, 먼 길을 찾아주신 분들의 웃는 얼굴, 잡아주신 손길들을 떠올리면 20년도 더 지난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아마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부부를 위하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말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부터 나는 가급적이면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물론 워낙 성격이 솔직하고 직선적이다 보니 말을 예쁘게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때 받았던 위로들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력을 경험했던 터라 이왕이면 좋은 말로 바꾸어서 하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주변에 누군가 힘든 일을 당했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 웬만하면 같이 위로해 주려고 애를 썼다. 물론 그전까지는 적당히 인사치레를 하는 정도였다. 그때의 일은 내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본 적이 있었던가?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을 해본 적이 얼마나 되는지 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가 그동안 생각해온 남을 돕는 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도울 힘이 없더라도 그저 따뜻하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만 해도 때로는 상대에게 그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남의 애경사에 부조금이나 내고 의례적인 인사와 표정 관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더구나 부조금 봉투에 조금 넉넉하게 넣었다 싶으면 마치 대단한 예의라도 차린 것처럼 생각해왔다. 남편의 수술을 계기로 주변의 진심 어린 마음의 선물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따뜻한 말 한마디의 귀한 가치를 알 수 있었다. 만일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걱정하고 위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몸과 마음이 지쳐 병이 났을 듯 싶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율이 높아서 월급쟁이들이 은행에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쓰던 것과는 달리 요즘에는 금리가 낮아진 탓에 저축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오히려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다른 투자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재산이 조금이라도 불어날지 기대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한다. 물질적인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가면서 구하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살지 않는다. 나도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살았다. 화가 나면 화내고 싫으면 싫은 대로 다 표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그렇다고 크게 예의에 벗어나거나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상대를 위해 엄청나게 내 감정을 누르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잣대로 상대를 힘들게 한 적이 많았다. 적어도 마음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누구에게나 자신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 저축할 수 있는 자기만의 덕 통장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내 부족한 면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덕 통장은 마치 은행에 저금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변을 이롭게 하면 덕 통장에 저축이 많이 되어 그만큼 자신도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통장이다. 돈으로 환산이 안 될 만큼 이율이 높은 덕 통장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채워지고 그 수익률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덕 통장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인출할 수가 없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통장으로 자신에게만 인출이 된다. 덕 통장이 두둑하면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흔히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덕담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인과의 세상이기에 공짜로 오는 복은 없다. 그러니 차라리 복을 많이 지으면 각자의 덕 통장이 가득해지니 이왕이면 복 많이 지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혹시라도 전생에 잘 살아서 이번 생에 덕 통장이 두둑한 사람도 전생에 쌓아놓은 복을 곶감 빼먹듯 까먹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생에 덕 통장이 두둑한 것을 바탕으로 더 큰 덕 통장으로 바꾸면 다음 생에는 더 좋아진다. 하지만 대부분은 매사에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덕 통장에 저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내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하기가 싫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할 만한 것에는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낼 수 있지만 당장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귀찮은 일이 생기거나 혹은 힘들어지는 일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 위주로 살아온 이기적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처음부터 덕 통장을 두둑히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부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내고 좋은 마음으로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복을 짓고 차곡차곡 덕 통장에 저축을 하게 된다. 나도 덕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삶의 방식을 바꾸었다. 이기적인 면도 있었지만 지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던 나는 덕 통장을 쌓으려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려고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덕통장을 작은 것부터 조금씩 쌓아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덕통장은 미래만을 위한 저축이 아니라 이번 생에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내 마음을 자꾸 바꾸어 주변에 덕을 베풀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전보다 더 이타적으로 변해갔고 상대를 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의 이런 변화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화합에도 도움이 되었다. 모든 게 변한다. 어머, 저 꽃 좀 봐. 와, 정말 예쁘다. 어쩜 저렇게 예쁠 수가 있지? 작년에 벚꽃이 한창이던 어느 봄날 남편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면서 길가에 핀 벚꽃들을 정신없이 바라보면서 내가 한 말이다.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를 한다. 뭐 꽃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호들갑이야. 뭐라고? 내가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한번 제대로 사줘보기나 했어? 하면서 평소에 꽃 한 송이도 한번 사주지 않는 남편이기에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다. 당신 꽃 별로 안 좋아했어. 바로 시든다고. 근데 나이 들면서 변한 것 같아. 남편 말을 듣다 보니 내가 그랬나? 하면서 그동안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다. 꽃이 예쁘기는 하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면 보기 싫어진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꽃을 좋아하기 시작했을까? 몇 년 전부터 활짝 핀 꽃들을 보면 그저 좋아서 생글거렸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전 꽃 같은 것은 좋아할 것 같지 않았던 몸이 건조한 아내가 예쁘다고 연신 감탄을 하는 게 남편이 보기에도 신기한가 보다. 나도 나이 드나 봐. 자꾸 변하네. 하고 남편한테 대답을 하면서 절대로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았던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 갱년기를 겪으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들도 생각이 나면서 때로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늙기 싫어도 늙어가고 변하기 싫어도 변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는 괴롭다. 서로가 변치 않은 마음을 맹세하고 결혼을 해도 마치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서로 마음이 달라져서 괴로워하기도 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하는 세상에 대해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순응하지 않은 것이기에 더 괴로운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어렸을 적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때를 어른이 되어 찾아가 보면 이렇게 작은 운동장이 그렇게 넓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운동장의 크기는 여전한데 운동장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안 변할 것 같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변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그 변하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한 생을 다 살고 나서 마음속에 한만 잔뜩 남기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변하는 세상에 잘 순응을 하고 자기 자신도 좋은 쪽으로 변해서 적어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 언젠가 후배 한 명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선배님은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누구나 목표가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요? 내 목표? 글쎄, 나는 죽을 때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죽고 싶은 게 목표라면 목표야. 너 이번 생에 수고했다. 그래도 그만하면 잘 살았어. 애썼다.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나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내 목표라면 목표야. 그래, 나는 그렇게 살다 가고 싶다. 하루가 다르게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데 나도 많이 변하고 싶다.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그래 수고했어 하고 갖고 온 짐을 다 내려놓고 툭툭 털고 가고 싶다. 한때 여자의 인생은 좋은 남자를 만나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아마 지금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것 같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탓에 내가 젊었던 시절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들은 조금씩 부서져 나갔다. 아마도 결혼과 동시에 생각지도 않은 고부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 보니 자연히 그런 나의 가치관도 변해갔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처럼 괴로워하는가? 왜 시어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야 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사람과 나는 어떤 인연이길래 미워할까? 등등 수없이 많은 의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평소에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조건 싫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보면 싫은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께서 무조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싫은 마음은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로움이 깊었다.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괴로워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세상사를 예전보다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러한 관심은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고부간의 갈등을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키는 좋은 걸음이 되었다. 특히나 마음 공부를 시작한 무렵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죽음은 그 당시 나에게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외할머니를 화장으로 모시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나는 외할머니께서 몇 시간 만에 한 줌의 재로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잠시 동안 할 말을 잊었다. 어쩌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소란스러운 화장터에서 간간히 들리는 조급은 초봄의 쌀쌀함과 더불어 내 가슴을 휘어잡았고 그 속에서 난 잠옷 진지해졌다. 인생이란 과연 뭘까? 80평생이 한순간에 재로 변할 수 있구나. 정말 사람의 육신은 별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등등 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물음에 대해 뭔가 그럴싸한 대답을 찾아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한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내가 얻은 답은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법문에 있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좋은 아내, 훌륭한 어머니, 착한 며느리만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건 단지 이번 생에 여자로 태어나 세상을 원만하게 잘 살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역할들이었다. 사람이 죽을 때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평생을 애지중지한 육신도 몇 시간 만에 한숨의 재로 돌아올 정도로 모든 걸 훌훌 놓고 간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자신의 영혼에 평생 동안 자기가 쓴 마음 씀씀이만 저장시켜서 간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던 나는 내 삶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하다못해 여름휴가를 떠나려 해도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데 정작 인생이라는 중요한 여행을 하면서는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다. 그저 조금만 힘들면 남을 원망하고 탓이나 했다. 그런데 자신이 겪는 어려운 일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 결국 자신을 더 지혜롭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예전과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마음의 고통을 승화시키면 결국 고통 자체가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이번 생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마음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 드넓은 바다에서 표류하다 자취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한때는 그런 삶을 살 뻔했다. 심각한 고부간의 갈등으로 차라리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소중한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행복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행복 한 접시만 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면 아마도 24시간 영업해도 늘 대만원일 것이라고 말한 오래된 어느 작가의 말처럼 만약 이 세상에 행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면 그 가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길고 긴 상고 속에서 어렵게 얻어낸 삶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마감할 수는 없지 않는가. 멀리서 손짓하는 행복의 끝자락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일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지 싶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닿을 듯 말 듯 손짓만 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녀석 때문에 숱한 고민을 한다. 어떻게 하면 그걸 손에 넣을 수 있을까?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내가 뛰어가서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행복이라는 녀석이 우리 옆에 은근슬쩍 와 있기도 하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변해보는 것이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퇴근한 남편이 아무데나 양말을 벗어놓는 것을 빨래바구니에 넣게 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던 친구의 말처럼 나 아닌 남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무작정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만을 탓하고 못마땅해 하면서 많은 불평을 늘어놓고 거기에 계속 매이다 보면 시간은 부질없이 지나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은 점점 상처만 받게 된다. 차라리 자기 자신부터 마음을 바꾸고 변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상대를 포용하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새 행복은 와 있게 된다. 그렇다고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한꺼번에 비울 수도 없기에 나부터 변하는 것도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부단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자신부터 변하는 것은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자신이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자신의 변화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변해갈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나쁜 마음을 계속 일으켜서 끝없이 괴로움을 겪는 길로 가는 문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가는 문이 있다. 어떤 문을 열 것인가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만약 지금 당장은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한탄스러울 수도 있더라도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 행동 등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내가 된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소중하다. 미래는 현재의 내가 만든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다음 생은 지금보다는 덜 힘들고 행복한 생을 살 수 있다. 조금씩 변해보자. 한꺼번에 많이 변하려고 하면 힘이 든다. 혹은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지쳐버릴 수도 있다. 누군가와 부딪혀서 힘들고 괴로워지면 우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혹시나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는 욕심은 없는지 차근히 살펴본다. 식구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한다면 굳이 행복을 잡으려고 뛰어가지 않아도 행복이 어느새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단 며칠을 살더라도 누구를 대하든 가슴을 열고 진실로 살아가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제갈 공명의 머리 100개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매 순간의 위기를 넘기는 재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진실한 마음은 더 중요하다. 진실한 마음이 빠져버린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마다 그냥 적당히 대처하는 꾀에 불과하고 이미 지혜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오히려 그런 꾀는 겉으로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아무 꺼리낌 없이 속이는 교활함으로 흐를 수도 있다. 더욱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굴려도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급급해하면 미래의 자신에게 더 큰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결국 행복은 자기 마음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참다운 지혜를 얻을 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남이 아닌 내가 선택하는 것이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하는 혼란스러움이 생길 때가 있다. 분명히 나름대로 길을 쓰고 열심히 했지만 당혹스러운 결과가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애를 쓰고 살았나 그냥 대충 살 것을 하는 후회가 남을 때도 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죽으면 그만인데 그냥 건강하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야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서 살아.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면 되지. 누구나 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힘든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저 즐겁게 먹고 놀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뜻대로 되던가. 주위를 돌아보면 자기 뜻대로 인생을 펼치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뜻하지 않게 짧은 생을 마감하고 황망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화장터에서 한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면 허망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류가 생긴 이래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생명체는 없었다. 죽음이라는 말이 지금 당장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어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평생 살아갈 인생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삶 또한 바르게 살 수 없다.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비록 이승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내생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내세를 부정하면서 함부로 인생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은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를 위하는 삶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나쁜 마음들을 내려놓고 좋은 마음들로 바꾸고 자신의 주변을 이롭게 하면서 평생을 사는 삶이다. 이렇게 살았을 때 조금이라도 홀가분하게 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원망이나 한을 갖고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삶의 마지막에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이 떠날 수가 있다. 임종이 다가오면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하는 것도 한평생 살아오면서 마음에 그늘진 부분이 있으면 서로 풀어서 회원을 하고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잠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빙의된 상태에서 신들의 능력에 의해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자신의 나쁜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영안이 맑아져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처님께서 주시는 가피로 체험을 할 때가 많다. 이러한 체험은 부처님께서 불법을 믿고 마음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잘 비우고 버릴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매번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때가 있다. 20년이 넘게 마음 공부를 통해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면서 나도 부처님의 가피로 가끔씩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할 때가 있다. 그런 체험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서 더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는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서 당황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고인들의 한을 들어주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었다. 그러면서 체험을 통해 사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닫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고 가족 간에 서로 갈등을 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다. 고인들과의 대화는 고인들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실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상주나 고인이 나와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가에 갔을 때만 할 수 있고 그것도 욕심을 내서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그 마음 때문에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별 생각 없이 들어가야 들린다. 문상을 간 고인들 중에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10여 년 가까이 문상을 다니면서 후회 없이 살다 간다고 하는 고인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몇 분이 되지 않는다. 그분들은 실제로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 보람되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었다. 후회하는 고인들은 대개는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평생 제대로 못해준 것에 대한 회한이 있었고 그 외에도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후회를 많이 하셨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고위 공무원을 하고 퇴직하신 분의 장례식장을 찾은 적이 있었다. 그때 고인께서는 평생 자신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부인께 고인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해드렸다. 물론 그분의 부인은 평소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그러한 체험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었다. 부인께서는 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셨다. 살아생전 표현도 잘 안 하고 무뚝뚝했던 고인은 평소 부인이 제발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해도 하신 적이 없었다. 애교 많았던 부인이 남편의 속내를 알고 싶어서 여러 번 말했지만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살아있을 때 표현에 인색했던 고인은 진작 했어야 하는 말을 하지 못해 죽어서도 미안함이 남았던 것이다. 부인은 한동안 울다가 힘들게 울음을 삼키며 마음에 한이 되지 않게 고인의 말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다. 이렇게 고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다. 문상을 가면 고인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들어드린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전하는 말들은 오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적절하게 전해주고 있다. 물론 자칫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곤 한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 많은 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내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였다. 그들의 후회는 살아생전에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명예로웠으면 하는 것이 아니었다. 좀 더 착하고 바르게 베풀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다. 많은 고인들이 왜 그런 것을 진작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를 후회하고 계셨다. 3일 수심천재보 100년 탐물 1조지나는 구절이 있다. 3일간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하여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라는 뜻이다. 이는 세상사에 빠져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 닦는 것을 더 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생전에 주위의 사람들과 인연을 잘 풀고 복을 많이 짓고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5년) 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서 둘이 치열하게 싸웠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며 부부싸움을 하는 바람에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시절이었다. 남편은 부부싸움 후에 말도 없이 나가버리고 나는 겨우 100일이 지난 둘째 아들을 보면서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씩씩대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있는 대로 올라오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어떻게든 화를 가라앉히고 싶은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아이를 업고서 집안 곳곳을 치웠다. 그러던 중 서재 책상 위에 있던 양호회에서 나온 얇은 소식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당시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양호회에 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책상을 정리하면서 마주한 얇은 소식지 한 장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안에는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법문이 있었다. 법문에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법이 적혀 있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었다. 청소를 하다 말고 아이를 내려놓고 무엇인가에 홀린 듯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괴로움을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렇게 대승불교 양호회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1997년 3월 대승불교 양호회에 정식으로 입회하면서 시작한 마음 공부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글을 읽고 잠깐 동안 엄청난 감동을 받기는 했지만 솔직히 괴로움의 터널 속에서 맞닥뜨린 방법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다. 과연 나만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까 의심스러웠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한 방법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저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마음 공부는 내가 전혀 생각도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법문을 듣고 나를 돌아보는 마음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심스러운 생각들은 사라졌고
오로지 내 마음의 산을 넘기 위해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의 산을 넘다가 간혹 지쳐서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 왜?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아무리 제가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반드시 저희 고집스럽고 나쁜 성품을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까,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나를 고쳐보려고 노력했다. 이 세상에는 원인 없이 오는 것이 없고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법문을 믿고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보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 마음들을 바꾸려고 하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평소에는 전혀 몰랐던 내 마음을 집중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법당에서 아니면 집에서 기도를 올리던 중에 혹은 꿈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하기도 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전생 인연을 보기도 하고 성인들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시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현실에서는 스승님께서 끊임없는 법문을 통해 그동안 어리석어서 알지 못했던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할 수 있게 해주셨다. 전생 인연을 본다든지 기도나 꿈을 통해 체험을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가피였다.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그 법문을 믿고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고쳐보겠다는 마음을 내자 가피를 통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었다. 그 가피는 내가 이 세상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좁고 답답한 인식을 깨서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셨다. 마음 공부를 하며 시작했던 기도와 수행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이미 세상을 등진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 운이 좋게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 속에서 만났던 마음 공부는 나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주고 행복을 선물해 주었다.